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이를 먹다가 이 비정상적으로 쓴맛이 갑자기 나오면 즉시 배트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소식부터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삭한 식감,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냉장고 넣었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물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오이를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간식처럼 이렇게 먹는 경우도 요즘엔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렇게 시원한 맛을 기대하고 먹은 오이에서 이 평소와 다른 강한 쓴맛을 느끼신다면 즉시 먹는 걸 중단하고 입에 있는 걸 다 뱉으셔야만 됩니다. 그 오이의 그 비정상적인 쓴맛은요,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 물질인 그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그 독성 물질의 농도가 그 갑자기 높을 때 이 오이의 그 쓴맛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중국의 한 남성은요, 이 최근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그 오이를 갖고 이게 무침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먹던 도중에 평소보다 좀 강한 쓴맛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종류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었다가 한 반 개 정도 먹었는데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시간 동안 심한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그치질 않아서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에 상당한 그 데미지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의료진은 조사 결과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그 독성 물질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건요, 오이나 호박, 참외 등 이 소위 박과식물이라 그러죠. 뭐 수박, 호박 이런 걸 이제 박과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박과식물이 해충이나 또는 어떤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생성하는 자연 방어 물질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인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이뿐만이 아니라 호박이나 참외도 마찬가지인데 뭐 참외에서는 뭐 대부분 참외는 이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참외에서는 이런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호박을 누가 생으로 먹는 경우는 없고 그런데 이제 오이는 생으로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좀 자주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익혀서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일단 시중에 유통되는 그 대부분의 오이는 쓴맛이 적게 나도록, 그러니까 그런 독성 물질이 가능하면 없도록 개량된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급격한 고온이나 또는 급격한 가뭄 또는 수분 부족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소위 이게 그 오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그 생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적당선이 아니라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오이가 급격하게 이런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야생종과 교배된 그런 오이일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개량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습니다만은 집에 뒤에서 텃밭에서 이제 기르는 그런 거, 우리 유기농이야 이거, 우리 집에서 기르는 오이야 유기농이야 하고 뚝 따와서 먹을 때 뭐 기분 좋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거 뒤에 텃밭에서 그냥 기를 때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뭐 모양만 보고 알 수는 없으니까 먹다가 혹시 쓴맛이 심하게 난다, 즉각 섭취를 중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물질이 급성 독성을 지니고 있고요. 또 특유의 강한 그 쓴맛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처럼 간에 심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의 증상, 굉장히 위험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그 독성 물질은 익혀서 먹어도 이게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거나 볶거나 또는 튀기거나 하는 등 고온에서 이 조리를 해도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독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념으로 쓴맛을 막 가려, 이거 오이가 좀 오늘은 좀 쓰네. 약간 뭐 이것저것 고춧가루 넣고 뭐 양념으로 막 할 수 있죠. 그 쓴맛을 가린다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쓴맛이 나면 먹질 말아야지. 그 쓴맛을 가린다고 양념으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뭐
양념으로 가려도 그 독성 물질 당연히 못 없애죠. 그리고 익혀도 독성 물질을 없앨 수 없으니까 이그 쓴맛이 나는 특히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 중단 그리고 즉각 폐기 처분하라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독 증상은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섭취 후 빨리 나와요. 섭취 후에 수분에서 늦으면 수시간 안에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구토와 심한 복통, 복부 경련, 또 물처럼 묽은 설사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 발생하는 게 뭐예요? 탈수. 예.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과 식은땀, 전신 무력감, 급격한 혈압 저하.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증상이 경미하면 충분한 수분도 뭐 보충해주고 또 좀 휴식을 취하고 하면서 안정을 취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심하면 구토, 설사가 이제 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나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오이나 호박에서 그 평소에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례적으로 강한 쓴맛, 이게 느껴진다면, 조리하면 괜찮겠지라고 익힐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섭취도 중단, 그리고 즉각 폐기하라. 입에 넣었다면 즉시 뱉어라. 이렇게 전문가들. 그게 이제 확실한 예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요즘 많이 덥기 때문에 혹시 이제 냉장고 넣어뒀던 시원한 오이 뚝 잘라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쓴맛이 안 났다면 오케이. 만일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좀 쓴맛이 많이 났다면 즉시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강력한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뭐 캐나다는 물론입니다만은 미국까지 피해를 주고 있죠. 네. 이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 미국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현재 약 10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 970여 건, 일주일 전만 해도 한 860여 건이었는데 이게 더 늘어났어요. 발생한 건 끄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신규 산불이 자꾸 발생해서 지금 한 970여 건, 거의 어림잡아 한 1000여 건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자, 캐나다의 그 온타리오 주의 주도 토론토와 그리고 북서부 도시 썬더베이 등을 뒤덮은 짙은 연기는 상층 대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금요일쯤에도 이 댓글 주신 분들 댓글을 읽어보니까 여기 시카고인데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카고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그러네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연기 때문에 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제보 많이 오셨습니다. 예, 댓글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뭐 미네소타, 미시간주,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뉴욕,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이 여러 개 주로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그래서요, 그 대기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시 전역에 KN95 마스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뭐 필요한 사람들 이거 쓰고 다니라고 마스크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마스크 이름이죠. KN95. 네. 뿌연 연기로 자유의 여신상까지 정말 뿌옇게 잘 안 보이고 그 주요 랜드마크 빌딩들도 조금만 멀어지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하자 뉴욕시가 KN95 마스크를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쓰던 그때 우리 참 가장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그때 쓰던 KN95 마스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더럽고 오염된 공기에 불필요하게 노출됐다라면서 캐나다의 그 과실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기승전 관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이 더욱 잦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를 맞은 그 나라를 돕진 못할 망정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이런 거는 자칫하면 그 부메랑이 돼서 우리 미국으로도 올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툭 하면 산불이 엄청나게 큰 대형 산불도 발생하고 뭐 그게 이제 자주 있는데 그렇게 돼 이게 또 이제 뭐 북쪽으로 연기가거나 아니면
남쪽 멕시코 쪽으로 연기가 가서 그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미국도 언제 그런 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똑바로 통제하라라는 의미에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란 전쟁이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에 대한 보복 등으로 지금 악순환의 양상을 따라서 좀 반복되면서 소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 지금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인 공습, 그 공습에 대한 보복 공습,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면전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서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이 중동 정세가 한층 좀 불안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그 종전 MOU까지도 했지만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이 전쟁을 조금 시간이 뭐 1, 2주 더 걸리더라도 아예 종전 협정을 맺어야지 종전 MOU라는 것 갖고는 큰 의미가 없다. 너무 그냥 서둘러서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 그 급한 마음에 MOU라는 종이 한 장 갖고는 이게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언제든지 뭐 누구 쪽에서나 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MOU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리더라도 진중하게 협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그 종전 MOU는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계속 고집하면서 지난 25일 이후부터 이제 이곳을 지나던 상선을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하고 뭐 그런 일도 발생했고 그러자 미국이 바로 다음 날 이란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MOU가 필요 없어진 뭐 유명무실해진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했죠. MOU는 이미 It's over. 다 뭐 끝난 얘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 특유의 그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방식의 보복과 재보복 등이 반복되면서 연쇄적인 이제 공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에 발포를 했고요. 거기에 맞서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응징이다라는 표현으로 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발적인 공격과 반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그랬다. 미국은 너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이다 또는 보복이다. 뭐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지난 7일 말고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이게 좀 격화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말 동안에 뭐 산발적인 공격과 반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한 열흘 가까이 이란에 대해서 사실상 계속 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뭐 이란도 질세라 중동 각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점차 이 번져가던 불길에 지난 금요일부터 그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의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르단 기지에 이란이 폭격을 때려서 그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던 미군 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3명이 사망했다라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뭐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MOU 사인한 이후에 첫 미군 사망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사망한 그들이 그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지난 엊그저께 토요일 날도요. 그 이라크에서 미군 한 명이 이란이 그 보낸 드론이 이제 소위 다 자폭 드론인데 자폭 안 하고 그냥 드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면 위험하니까 이걸 해체해서 폭발물을 다 해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 자폭 드론에 있는 그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던 미군이 안타깝게도 해체 작업 도중에 폭사하는 그런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이미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이란 쪽에 당연히 희생자 수는 더 많은 게 뭐 사실입니다만은 미군 사망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미군이
그 희생자 발생을 이유로 해서 미국이 협상보다는 전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여론도 아니 지금 우리 미군 희생자가 이렇게 났는데 미국은 흐지부지 끝나는 거야? 강력한 보복을 해야지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 여론의 심리를 보면 그래요. 미군의 희생자가 그저 한 3명, 5명, 한 10명 요 정도 날 때는 여론이 굉장히 격해집니다.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10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몇백 명 수준의 이제 희생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여론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빨리 나와야 된다. 우리 그 아까운 그 젊은이들의 목숨을 더 희생시킬 수는 없다.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바뀌는데 그 중간 과정 한 3명, 5명, 10명 요때는 여론이 조금 들끓습니다. 강력하게 보복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 재개를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요게 우려스럽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상군을 투입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상군 투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투입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론이 이렇게 자꾸 들끓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 상황에 대해서 그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그 한 줄 제목을 보면 현 상황을 금방 빠르게 알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한 줄은 뭐냐? MOU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허물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MOU가 이게 그 흐지부지 되는 상황인데 다시 좀 원상복귀 될까? 약간 요런 분위기였는데 사실상 마지막 어떤 기대하던 부분들도 다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CNN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AP통신은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지난 주말 이후에 점점 더 커졌다. 이렇게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더 큰 전쟁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보도하는 등 대부분의 미국 내 언론이 일제히 지난 주말 이후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중동 정세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로 좀 넘어가서 프랑스의 그 조력사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도 한번 그 대비를 해서 보겠고 한국도 이참에 살짝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프랑스. 바꿔 말하면 프랑스는 카톨릭 전통의 뿌리 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안락사나 조력사에 대해서 보수적인 프랑스마저 이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프랑스 하원은 조력사 권리를 그 새롭게 만드는 그 법안을 신설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291, 반대 241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관련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프랑스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결국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시행을 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즉, 한 달 정도 후에는 프랑스에서도 조력사가 시행이 된다,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으로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조력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걸 가족이나 의료진이 이렇게 얘기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안 돼요. 하지만 환자가 본인이 결심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투약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그런 환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뭐 이런 환자, 나머지는 괜찮은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의식도 뚜렷한데 내가 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가 투약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조력사, 즉 안락사 를 선택하는 걸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이제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만으로 조력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는 멀쩡한데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이 심해요. 내가 뭐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이 뭐 잠깐 의식이 돌아온다고 하죠. 치매도 잠깐 뭐 그렇게 잠깐 돌아왔을 때 나 이거 할래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조력사 하겠습니다 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이 나온 날부터 이틀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틀 동안 계속 더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이틀 뒤에 시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처음 그 안락사를 법으로 인정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입니다. 그쪽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 나라잖아요.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지난 2002년부터 이걸 법으로 인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어서 룩셈부르크가 2009년부터, 그리고 스페인은 2021년부터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밖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활발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 벌써 10년 됐습니다. 이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대상을 좀 더 넓혔습니다. 대상자를 넓혔어요. 네. 자,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은 어떤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 조력사나 안락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방법이 아닌 각 주별로 이 소위 주법으로 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되는 지역이 또 없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가 역시 진보적인 주 오레곤주입니다. 오레곤주는 1997년에 최초로 이걸 시행해서 무려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버몬트,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델라웨어, 일리노이, 그리고 몬태나 등이 합법을 하고 있는 주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생각보다 꽤 되죠, 미국도. 자, 그럼 한국은 어떤지 잠깐 볼까요? 한국은 지난 2018년 시행된 그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그것만 허용됩니다.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건 안 됩니다. 연명치료를 하는데 본인이 나 이거 안 받겠어 하면 그거는 중단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2년 전부터는 그 조력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는 등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그런 단계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으니까 그 유엔 참석을 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할 경우에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뉴욕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뉴욕시 경찰이 체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시 테리토리 안에서 그 시의 경찰에 대한 최종 통제권은 그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뉴욕시 경찰 NYPD의 최종 통제권은 뉴욕시장이 갖고 있고, LA의 경찰, LAPD의 최종 통제권은 LA 시장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맘다니 시장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있는 전쟁 범죄자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해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뉴욕 시장으로서 이걸 묻는 기자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 뉴욕시의 법무국과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 뉴욕시 테리토리 안에 네타냐후 총리가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뉴욕시 경찰을 활용해서 그를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뉴욕시 테리토리를 안 지나갈 수가 없죠. 비행기도 뭐 뉴욕에서 내려야 되겠죠. 아니면 뭐 워싱턴 쪽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에 들어가려면 뉴욕시 테리토리를 밟지 않고서 갈 수 없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제 화제를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면서 또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뉴욕 시장으로서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뉴욕시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우리 뉴욕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9월 달에 네탄야후 총리가 유엔 본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뉴욕 땅을 밟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실제로 지난 2024년 11월에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 등으로 이 네탄야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 요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탈퇴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뉴욕시는 또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뉴욕시는 국제적으로 발부되어 있는 그 기소를 인정한다. 뉴욕시에 발을 디디는 순간 뉴욕시 경찰이 체포할 거다. 연방 무슨 검찰이나 연방 FBI가 아니라 뉴욕시 경찰이 체포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 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말이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지금 정답을 딱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탄야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하는 등 ICC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그 ICC의 모든 관할권을 우리 미국은 인정 안 한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네탄야후 때문에요? 아니,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괜히 트럼프 대통령 힘든 일 발생할까봐 미리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법적으로 정답 찾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최고의 권위 있는 그 법학자들은 뭐라고 그럴까를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예일대 로스쿨의 가장 권위 있는 교수가 누구냐? 우리 한인 2세 고홍주 박사입니다. 네, 이 고홍주 교수는 네탄야후 총리가 유엔 본부 건물 그 안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체포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논쟁은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홍주 교수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놓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맘다니 시장이,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가 이렇게 해서 이 두 쪽이 충돌하는 소위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그리고 법적 분쟁의 요지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학자죠. 뉴욕 예일대학의 그 고홍주 교수도 어느 쪽이 말이 맞다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잘못하면 좀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항공사 그 여객기의 좌석 배치가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샘플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어제 새로운 걸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이카노미석 좌석보다 이 객석 사이의 공간을 넓힌 이카노미 플러스라는 걸 선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에어버스의 신형 기종을 도입하면서 기존 3명이 앉는 자리를 2개로 만든 이카노미 플러스 좌석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명, 2명, 3명이 앉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쪽에도 낑기고 이쪽에도 낑기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제일 싫어하시죠. 창가나 또는 이제 복도 쪽에 앉아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냥 창가 쪽 쳐다보고 있고 이쪽에도 몸도 기대고 이러고 있으면 되고. 근데 복도 쪽에 앉은 사람은 또 복도 쪽에 좀 이렇게 기대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옆에 이렇게 낑기니까 아주 싫죠. 더군다나 이제 덩치 큰 사람 앉으면 더더욱이 싫죠. 이러고 있어요. 가운데 좌석을 다 앉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운데 좌석을 실제로 예약을 거의 안 해요. 정말 급하면 모를까.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차피 여기 좌석 예약이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공식적으로 다 빼자 가운데 좌석을. 그리고 이 양옆에 있는 좌석의 값을 올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말은 되죠. 국내선에서는 이제 올해 가을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제 이걸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카노미 플러스라고 해요. 그리고 국제선에는 내년 초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이카노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될 것이다는 추측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걸 예약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운데 자리 걸리더라도 그냥 좀 싼 걸로 갈래? 뭐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가운데 자리 말고 창가나 뭐 여기 예약할 수도 있겠죠. 좀 싸게. 아니면 아예 가운데 자리가 없이 조금 더 비싼 돈을 내더라도 그걸 예약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 가운데 빈 건 뭐냐? 가운데 그 좌석만큼의 스페이스가 있는데, 네, 그거는 가죽으로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컵도 놓고 뭐 매거진도 놓고 전화기도 놓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왜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은 옆에 이제 그 팔 놓을 데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럼 거기 컵도 놓고 스마트폰도 놓고 이렇게 넓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운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저쪽에 앉은 사람이 한 절반 정도 스페이스를 쓰겠죠. 이쪽에서는 내가 절반 정도 스페이스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국내에서는 올 가을부터 이제 이게 시작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통해서.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요, 최근에 이런 좌석 개편을 이것 말고도 여러 그 좌석 개편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 말고 또 뭐를 했느냐면 지난 3월에는 일반석 한 줄 그 세 개 자리를 전체를 평평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릴렉스 로우라는 그 릴렉스하는 열 1열, 2열, 3열 할 때 그 열 릴렉스 열이라고 하죠. 릴렉스 로우. 그 릴렉스 로우라는 그 좌석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자리를 세 명, 팔걸이만 딱 걷어버리면 우리 그 일반 이카노미석에서도 우리 뭐라 그러더라? 눕코노미라 그러죠. 예. 누워서 가는 이코노미석이라서 사람 예약된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내가 세 명 자리에 앉았는데 나밖에 없네. 자, 가운데도 없고 끝에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두 명이 아예 완전히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하늘로 딱 올라가는 순간 불 꺼지는 순간 어떻게 돼? 팔걸이 다 걷어 제끼고 누워서 가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눕코놈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 개 자리를 한 사람 또는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누울 수 있어요. 거기 그 좌석의 엉덩이 부분에서 뭘 이렇게 딱 꺼내면은 발걸이 같은 걸 딱 꺼내면 이게 쫙 펴집니다. 그래서 침대처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명이 누워갈 수 있는 공식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것이죠. 조금 더 비싸게. 그런 소위 누코노미를 선보인 것도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런 좌석의 그 선택의 여지를 좀 많이 주는 그런 개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국내선을 이용하실 때 한번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네. 1탄과 2탄이 있는데요. 자, 먼저 1탄 전해드립니다. 자, 예측시장에서, 그러니까 예측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뭐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또는 뭐 월드컵에서 이 팀이 이길까? 저 팀이 이길까? 또는 이 팀이 이길 경우에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이런 걸 다 예측해서 거기다가 베팅을 하잖아요. 요즘 그거 막 난리에 난리. 예,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예측 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빨리 획득해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이게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수정본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배팅 시장에서 돈을 번 혐의로 가브리엘 페레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보좌관을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그 예측 시장은요, 특정 정치 및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된 그 예측에 돈을 거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령 이제 뭐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안 할지 또는 공습을 하면 언제 할지 이런 것도 예측해요. 뭐 몇 시에 할 거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예측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것과
칼시라는 두 개가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가브리엘 페레즈라는 사람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 원고의 최종본을 받아보는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최종본을 보고 마지막 파이널 점검을 하죠. 그리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요거를 대통령이 연설할 때 종이 들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고 연설하고 약간 고개만 좀 돌리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TV로 보면 와 그냥 막 다 외워서 하는 것 같잖아요. 어디 뭐가 없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명한 유리 같이 보이지만 연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글자가 다 보입니다. 그걸 이제 텔레프람터라고 하는데요. 그 텔레프람터에 이걸 최종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인은 이미 연설 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몇 번 언급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손안에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측하는 게 백발백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연설이 있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어떤 문구를 쓸지 막 이런 걸 또 예측을 해요. 뭐 또 그런 피스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할까 뭐 이런 것도 예측합니다. 이 사람은 들고 있으니 백발백중이죠. 자기가 다 읽어봤으니까. 읽어보고 배팅하는 거예요. 보니까 피스라는 단어 27번 했네. 27번 만불 걸어. 뭐 그럼 돈 버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 손에 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피스라는 단어를 뭐 28번 언급을 한 원고가 넘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 정도 뺐어요. 그럼 27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최종본을 볼 수 있는 소수의 보좌관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페레즈는 언급 시장에서 그 예측 시장에서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위치인 셈인데요. 그가 폴리마켓이나 칼시에서 번 돈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칼시 측은 그를 체포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감사팀이 페레즈의 거래를 조사해 본 결과 확실히 내부 정보를 거래한 게 확실하다라는 혐의를 포착하게 돼서 결국은 그를 적발해서 연방기관에 넘겼고 연방기관이 그를 체포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내 연설 원고는 오로지 페레즈만이 마지막 수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임하고 있었던 그런 보좌관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이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그런 신임을 결과적으로는 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돈을 이용하는 그런 불법 도박으로 이용하다가 그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신호가 탄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보좌관의 얘기는 내가 빨리 입수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거고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정보를 빨리 입수해라. 이런 합법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건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하고 그런 데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SNS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걸 올렸다. 뭐 옛날에는 X에도 많이 올리고 그랬지만 요즘은 거의 99%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에 올립니다. 근데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게 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이에요, 그게. 본인이 소유한 기업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을 올리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 트루스 소셜에서 트루스 API라는 소위 급행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이 급행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이 급행료를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급행료를 낸 사람은. 그럼 뭐예요? 내가 남보다 빨리 받아보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뺀다든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SNS 게시글로 세계 경제, 외교, 금융시장 등을 뒤흔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남들보다 먼저 확인하려는 그 투자시장의 사냥꾼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하거나 대량 매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트루스 API라는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좀 들어가서 돈 내시고 가입하시려면 하세요. 트루스 API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선전포고 같은 걸 비롯해서 각종 정책을 자신이 소유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거의 90%다. 라는 것이죠. 거의 그걸 통해 발표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TV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 팍 올려버리니까 이걸 빨리 받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명하는 거죠. 0.0001초 빠르다. 뭐 1000분의 1초 빠르다. 그러니까 0.0001 맞나요? 하여간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000분의 1초 빠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000분의 1초 갖고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단 0.001초라도 빨리 받아보면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빠른 건 아니고요. 뭐 1시간, 2시간 빠른 건 아니고 1000분의 1초 빨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1000분의 1초든 10,000분의 1초든 돈을 받고 그 나라의 정책을 빨리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이 사적인 이익과 백악관의 업무를 뒤섞은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지금 법적 논쟁이 일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우면 돈을 벌 수 있는 1탄과 2탄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